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결렬돼서 무역 전쟁이 됐습니다.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세고 미국과 중국 일반인들에게 큰 손해를 주게 되며 현대의 냉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경제 번영의 상당 부분을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에서 이룬 게 사실이지만 그 사이 미국도 중국 덕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중국의 공산주의 경영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는 게 세계의 여론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결국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고 지금은 타협 전에 악화 상황으로 기대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트럼프 이전에 트럼프로 불리는 헝가리 총리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좋아하지만 대통령 자문들은 대중 앞에서 그와 친밀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는 결국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과 가장 강한 동맹인 데빈 누네스 전 하원 정보위원장이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 세금 보고 공개에 추진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러시아 방문 일정을 하루 취소하고 벨기에로 갔습니다. 이란 사태를 유럽연합과 의논하기 위해서인데 한밤에 방문 통고를 받은 유럽연합 대표는 미 국무장관을 기꺼이 맞이하는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은 국내에서는 클린 에너지 추진 정책을 발표하면서 석탄 사업은 다른 나라에 팔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최근의 수출은 실업자인 대학 졸업자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자칭 대통령인 젊은 후안 과이도가 미 군 당국과 직접 채널을 만들어 마두로 대통령 정권 교체 방법을 찾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나스닥 지수가 250포인트 마이너스, S&P 500가 66, 그리고 다우지수는 좀 전에 보니까 거의 600포인트 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주말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렬됐는데 사실은 오랜 동안 협상을 해왔고 불과 한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될 것이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에 관세를 물게 하겠다 하는 조치에 맞춰서 중국까지도 미국 물건을 살 때 관세를 부과하겠다. 미국이 중국에 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중국의 수입업자가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대통령은 자꾸만 오늘도 이 내용을 중국이 미국 재무부에 돈을 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미국의 수입업자가 돈을 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히 큰 미국의 수입업자 같은 경우는 중국 말고도 다른 곳으로 이 수입할 물건을 찾는 나라를 좀 눈을 돌려볼 수가 있는데 좀 작은 수입업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세 부과는 수입업자에게 가는 것이고 이게 얼마 전까지 있었던 10% 정도면 중국에서 수출할 때 그럼 우리가 조금 이득을 줄이지 하고 미국에서 중국 물건을 수입해서 파는 수입업자도 마진을 조금 줄이지 하고 어느 정도 절충될 수 있었고 또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도 그 정도로 받쳐줬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요. 그런데 이게 25%로 되면은 양면의 칼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물건을 훨씬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훨씬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손해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죠. 많이 수입을 하는 미국으로서는 그만큼 관세를 정부가 내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미국의 수입업자가 내야지 되니까 그게 크게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10%도 아니고 25%면 당연히 물건을 올릴 수밖에
수밖에 없죠. 소비자가 물건값을 비싸게 내야지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한 자료를 통해서 뭐 일반 가정이 평균 $500 정도는 물건값을 더 내야지 되지 않느냐 1년에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이 평균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균보다도 조금 더 지출하는 가정은 몇천 달러까지 그러면 한 달에 몇백 달러나 더 써야지 생활 필수품인 거죠. 사치품이 아니라 그런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팍스뉴스에 그 크리스 월러스가 대통령의 경제자문에게 계속 왜냐하면 대통령이 중국이 관세를 물어야지 된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해서 한국에서 그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들도 중국이 관세를 10%에서 25%까지 내야지 되면 부담이 크겠는데요.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데 중국 정부가 내는 게 아니라 미국 수입업자가 내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중국도 미국 그 물건에 대해서 뭐 10%였던 것을 25%로 올린다고 했으니까 미국 물건 한 600억 달러 정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5천억 달러 중에서 현재 반 정도는 25%곧 시행되는 것이고 뭐 선적 또 미국에 도착하는 이런 것에 따라서요. 나머지 반이 이제 조금 늦춰져서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중국의 수입업자도 한 600억 달러 정도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해석들을 다 달리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무조건 좋은 거다. 중국이 25% 관세를 미국 재무부에 내니까 미국이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비자가 물어야지 되는 것과 수입업자가 내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가 대통령의 그 경제 자문을 그 초대를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데 틀리지 않느냐. 자꾸 말하니까 이 사람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 보다가 결국은 맞다. 이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전부 그 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자면 시인을 하고야 맙니다. Both sides will pay. Both sides will pay in these things. And of course, 네, 양쪽이 다 그 페이하는 거다. 이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무역 전쟁은 좋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지금 미국의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로써 중국을 잡는다는 얘기고요.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면서 얘기했었던 것이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150페이지 분량의 이런 것을 다 자꾸만 고친다. 너무 내가 화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미국이 우리에게 고치라고 할 것이 따로 있지.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가. 미국 상품도 더 사들인다고 했고 무역 불균형이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뭐 저작권 보호법 같은 것도 더 강화한다고 했고 하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미국이 지금 그 총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운영 방식을 국가 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건데 그게 이제 가장 간단히는 공산주의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 나라마다 그 뭐 좋은지 나쁜지는 나중에 계산하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영 기업이라든가 어떤 국가에서 장려하는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그런 거 주지 말아라. 그걸 또 이제 확정을 해라. 어떠한 그 문서로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에서는 그게 내정 간섭이지 뭐냐. 우리가 미국에 자본주의 하지 말아라. 중국식을 따라라. 이렇게 하면 미국이 하겠는가라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 나라를 선택해야지 되는 그런 나라들은 각자 그 나라의 또 정치 상황에 맞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보수는 거봐라. 결국은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어. 물건을 많이 수출을 해야지 되는 국가. 이 경우에는 중국이잖아요. 5천억 달러 이상 어치를 미국에 수출을 하니까 질 수밖에 없지.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국의 진보는 미국이 미쳤다. 그런 것을 요구하다니 지나쳐서 이건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실 지금 한국의 진보는 북한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면서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의 얘기를 듣던지 다 반쪽씩만의 해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미국과도 거래를 해야지 되고 중국과도 거래를 해야지 되는 한국 한 나라만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1년에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경제 성장률을 해와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기반에는 미국에 수출을 하는 데서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죠. 돈을 많이 버니까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뭐 페사디나 근처에 샌마리노, 사우스 페사디나, 알함브라, 또 뭐 얼바인 이런 데 중국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중국 관광객들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뭐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와서 돈도 많이 썼고,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채권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의 그 라이벌인 유럽 쪽에서 어떠한 그 보잉이 그 파는 것을 사지 않고 보잉 것을 사줬었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것으로 인해서 세계의 어느 정도의 그 공급과 수요의 그 체인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운영 체계를 미국이 다른 아무 나라에 의논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무역 전쟁까지 치르게 된다면 세계에서 별로 그 미국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달가워할 그럴 그 국가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금 경제가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소비자들이 물건값이 비싸진다 하더라도 중국 때리기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같은 것을 갖고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중국으로서는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이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플러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위기냐면은 이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본인이 아주 오랜 동안 정권을 잡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경제도 잡아야지 되고, 그리고 어떠한 그 중국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보다 더 체면을 생각하는 국가잖아요. 미국에 오기 전에 중국의 경제 대표가 한 얘기가 우리는 양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러 간다. 그게 협상할 수 있는 만큼은 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 틀을 바꾸라는 것에는 우리 중국은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다. 만만디인 국가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고, 중국의 지금 매체는 전부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바보 취급합니다. 어떤 형태에서 그러냐면은 아니 관세 부과한다는 게 중국 정부에 부과하는 게 아닌데 왜 미국의 대통령은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 국민은 그렇게 믿느냐. 이렇게 뭐 글로벌 타임즈를 넘어서 여러 중국 매체가 우리가 그 미국 대통령이 잘못 트윗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은 국민들을 조금 그 정치적으로 이것을 잘 활용해서 단합시킬 수 있는 거죠. 중국 국민들이 미국이 너무 건방지다. 미국이 너무 그 자기네들 입장만을 그 강요를 한다 하면서 그 시진핑에게 못마땅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시진핑을 향해서 조금 그 뭉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미국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랬고 이미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세계의 경제 불황이 올 수도 있다 하고 그 경고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한 이 정도가 되면은 미국이 관세 부과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하면서 한 그 0.5%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에게는 조금 나쁜 일일 수 있고요. 미국 대통령에게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농업 뭐 여러 가지 뭐 콩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기반에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페이트릭 커번스라는 분이 중국 특히 이제 무역 전문가인데 포린 팔러시에 아주 그 긴 글을 쓰면서 하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중국이 정말로 구조적인 개혁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게 북한의 핵협상하는 것과 거의 맥락이 일치되는데요. 미국이 정말로 중국의 그런 구조적인 개혁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중국의 팔을 비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이 지금 말하는 게 우리에게도 이득이 될 것 같네. 이렇게 믿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해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끌어내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득이 되겠네. 해야지 되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특히 이제 이번 무역 그 대표를 하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절대로 그냥 달려들기만 한다는 그런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이것을 경제가 괜찮으니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결국은 미국과 그 중국은 넘버 원, 투 세계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이게 협상으로 되지 않으면 무역 전쟁이 이미 그 시작이 된 것이고요. 협상이 일단은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지금 말씀드린 거 대강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보면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경제 담당 부총리인 류허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중국이 미국의 자본주의 포기하라고 하면 미국이 그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이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건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를 거래할 때 신뢰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무역 협상이 깨짐으로써 더 불신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인 그 불신 그런 것들을 무역 거래를 통해서 또 이제 중국이 미국에 채권 많이 사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무마시키면서 소통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함께 갔었던 것이. 근데 이 경제, 무역 문제로 그런 것이 끊어진다면 그 신뢰는 완전히 없어지고 만다.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결국은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 다만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더 그 악한 상황으로 최악까지 갔다가 딱 그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고 얼마나 더 나쁘게 악화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좀 수습이 되긴 될 것이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헤드라인에 이러한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현대 냉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조금 거시적인 안목이긴 한데요. 이런 얘기는 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제는 정치인이었지만 과거에 정치에서 떠난 사람들이 멀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소련과 미국이 냉전이 있었고 중국과 미국은 냉전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덩샤오핑이 한 미국과 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평화도 있고 중국에도 좋다. 중국 경제도 번영이 된다 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고 나서 그 이후에 중국의 학자들이나 관광객이 미국에 많이 왔고 중국에서는 아직도 미국이 중국을 악마화한다고 그 불신 같은 것이 있고 미국은 중국이 민주화를 안 한다고 미국의 파워에 도전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까지도 깨진다면은 물론 중국도 혁신적인 어떤 뭔가를 바꾸는 것을 해야지 되지만 무조건 중국이 미국 일에 내정 간섭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를 해라, 공산주의를 해라, 사회주의를 해라 할 수 없듯이 중국의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중국의 발전이 다른 나라에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중국을 거쳐서 미국에 수출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는 이게 너무 딱 치닫고 나면은 서로 세계에까지 피해가 주니까 냉전은 피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과거의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많이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잠시 뒤에 이제 미국의 중요한 뉴스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섹션에는 중국, 일본, 한국을
같이 보는 시각.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 관한 것인데 한국이 왜 일본과도 영원히 적으로 지낼 수 없는가 이런 것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대통령 보통 이맘때쯤 되면은 백악관 집무실에 초대한 사람과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안 하는데요. 아직은 나중에 하려는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자문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지난 한 2년 사이에 아주 급격히 극우로 돌아가서 지금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헝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자문이었던 스티브 배넌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워싱턴 포스트에 왜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강하게 해야지 되는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 기고문을 썼었잖아요. 스티브 배넌이 얘기를 하기를 트럼프 이전의 트럼프다. 이게 지금 헝가리의 총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2010년부터 헝가리의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스티브 배넌이 이태리 정치에도 개입하고 우파로 이렇게 이끌려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과는 전쟁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유럽 같은 나라에 가서 이민 등에 반대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헝가리가 지금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쪽 지역에서는. 그래서 헝가리의 총리 빅토르 오반이 백악관에 지금 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은요, 1998년도 이전에 공식적으로 백악관에서 헝가리 총리를 만나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2008년, 2018년, 20년 넘어 만에 처음인 거죠. 그리고 이제 헝가리안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을 한 것 자체는 2005년 이후에 처음이고요. 대통령과 이제 직접 얘기한 것은 199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지 되고, 그건 이제 헝가리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미국과 기조도 그렇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미 2월 달에 이 헝가리의 총리를 만났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헝가리 이 총리를 좋아한답니다. 굉장히 극우 리더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좀 통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언론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이민 정책 굉장히 규제를 하고 지금 유럽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죠. 그리고 언론 자유조차도 상당히 제약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공격은 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을 딱 옥죄는 이런 일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헝가리의 총리는 언론 자유를 확실하게 제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것도 요즘 다 비슷해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나도 좋아하고 그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것은 못 막아서 결국은 지난 주말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몇 번이나 발사했는데도 그것도 본인과 한 약속을 어긴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헝가리의 총리도 좋아하긴 하지만 대통령의 자문들은 그래도 너무 가까이 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인 그룹이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어요. 외교관계위원회의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의 대통령 선거 후보였었던 그 사람이나 또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에게 헝가리에게 제발 헝가리 총리를 만나면 민주주의 좀 시행하라고 얘기 좀 해라. 지금 이 올반 총리 아래서 헝가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약해졌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슈를 분명히 얘기해 달라라고 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헝가리 그 총리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게 그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좀 방향이 다른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그 민주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돈을 쓰고 다른 나라를 좀 도와주고 하면서 미국식으로 끌어들였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조금 더 있어야지 돼 하면서 시진핑 이전에는 그러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야. 너희들이 다 우리에 찾아와서 우리 것을 배워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내치를 강화하다가 시진핑 들어오고 나서 아니지. 우리도 좀 밖으로 나가서 좀 그 중국의 영향력을 펼쳐야지 되겠어. 이렇게 그 달라지는 거잖아요.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것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그동안의 미국 정부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퍼뜨리려고 그런 국가 또 그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지도자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상하게 필리핀이라든가 뭐 그런 국가 지도자들 김정은 좋다 하고 푸틴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헝가리 이 총리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측근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복잡합니다만은 어떤 그 정치적인 것에서 인생을 그냥 잠깐 스쳐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는 어떤 형태로든 어디서든 결국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하는 것 있고 뉴욕의 그 검찰이 하는 거 있고 또 뉴욕의 정치인들이 하는 게 있고 해서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보고를 뉴욕에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뉴욕의 가장 뭐 중요한 것을 따지자면은 뉴욕 검찰이 지금 요청해 놓은 그런 것이 될 텐데, 그리고 뉴욕의 상원도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스티브 무누신 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그 세금 보고 뭐 사생활 보호도 있고 하는데 이거 왜 내놓으라고 하느냐, 안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자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의회에서 그 주의회에서 그 누구든지의 그 세금 보고를 리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결의안 같은 것을 통과시켜서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방의회에서 하는 건데 연방의회에 지금 여러 그 소위원회가 걸려 있어요. 감시위원회, 정보위원회, 재정위원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정 보고, 세금 보고 내놔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되게 됐냐면요. 지금은 민주당 하원이 다수당이지만 2018년 선거 전에는 데빈 누네스라고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강하게 펀치를 이 사람 저 사람 다 때리면서 여러 가지를 막아줬었던,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하원에서 그 하원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데빈 누네스에 의해서 연방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세금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민주당이 있지도 않은 러시아 스캔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체가 뭐 크리스토퍼 라는 스틸이라는 그 영국의 전 정보원 출신이 얘기한 뭐 되지도 않는 놈의 뭐 러시아의 뭐 그 나스의 X 파일에 따라서, 그런데 그 돈을 누가 댔는 줄 아느냐, 퓨전 GPS 그게 다 받아 힐러리 클린턴이 된 거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공개를 해라 하고 민주당을 계속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퓨전 GPS에 뭐를 공개하고 뭐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재정 보고서가 다 공개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런 그 아이러니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또 대통령이 그 세금 보고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캐피털 원, 도이체뱅크 본인의 그 거래 은행들을 다 고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회계 그 사무소인 그 어카운팅 폼인 마잘스 USA라는 데도 고소를 해버렸는데 이런 곳이 결국은 그 의회에 데빈 누네스가 요청한 그런 것에 연관이 돼서 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재정 보고서를 그러니까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랍니다. 그 아이러니가 참 아이러니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이체뱅크에 대해서는
참 복잡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바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많이 삼가하고는 있는데, 도이체뱅크라는 독일은행이 어떻게 미국의 모든 은행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돈만 꼬가고 디폴트 내고 그리고 파산해버리고 하니까, 그런데도 이 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이후에 돈을 꿔주게 됐고 계속 돈을 꿔주게 됐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뉴욕타임스의 경제면의 편집장이 쭉 그 취재를 해서 그 영국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그렇게 말하더군요. 물론 그 도이체뱅크 자체는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첫 거래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뭐 카지노 사업 같은 거 다 망하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카지노 사업을 말씀드릴 때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그 시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뭐 그런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업은 그 사업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이 전에 그 카지노 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망해서 돈 하나도 안 갚고 했다는 것 자체는 그다지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도이체뱅크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나중에도 여러 가지 하는데 뭐 그 플로리다 별장 짓는데도 도와주고 또 다른 카지노 사업에도 도와주고 했었던 것이, 도이체뱅크에도 부서가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이제 이쪽에서 했어요.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갚질 않기 시작을 해서 우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하니까, 처음에는 시작은 도이체뱅크가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진출을 하고 싶어서, 물론 평판은 돈 꼬갖고 안 갚는다, 디폴트를 많이 한다 하는 평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이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잡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서 잡았고, 처음에 조금 잘 되다가 돈을 안 갚기 시작하자, 그때는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가 도이체뱅크의 또 다른 부서의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같은 은행이라도 부처가 다르면 뭐 근무하는 빌딩도 다르대요. 뉴욕의 지사도 뭐 부동산 부서가 따로 있고, 그게 바로 얼마 전에 그 사임을 한 연방 대법관의 아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트럼프 대통령 많이 도와준, 돈 융자 받도록 그렇게 해서 사위의 도움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하고 디폴트하면 또 안 해주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이번에 잘해주면 내가 나 이제 플로리다에 별장 있는 걸 알지? 라고의 초대를 해서 내가 끔찍하게 극진히 대접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뉴욕타임즈의 그 비즈니스 섹션의 에디터에 따르면, 그 도이체뱅크의 결정권자는 거기서 좋은 파티를 해줄게 하는 것에 굉장히 흥미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돈을 대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돈 다 대주고 나서 우리 그 파티 어떻게 됐어? 하면은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래서 기절초풍하기 일보 직전에 드라마틱하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쫙 전세기를 보여주고 플로리다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너무너무 파티를 잘해주고, 이런 형태로 계속 이어졌다 하는 얘기도 그 뉴욕타임즈의 그 비즈니스면의 편집장이 뭐 영국 매체와 또 미국 매체와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아마 어쩌면 언론에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정치인은 정치인이고 경제인은 경제인이잖아요. 돈은 조금 그 무리한 방법으로 번다 하더라도 같이 웃고 떠들고 놀고 그 인맥을 넓히고 할 때는 큰 흠이 아니었으나, 정치라는 것은, 정치도 굉장히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페이퍼상으로나마 조금 그 정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되는 게 아닌가. 미국의 최고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존엄, 위엄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더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는, 그의 그 사업해왔었던 것을 아는 저널리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그 우리의 대통령이 좀 대통령의 기질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은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느낌에서 실제로 그 실제보다도 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 조금 그 혹독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잠시 뒤에 그 한국, 중국, 일본에 관한 내용을 미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왜 이렇게 긴 내용의 기사로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 발로요. 중국, 일본, 한국이 국내에서는 우리 깨끗한 에너지 하겠다 약속을 하고는 그 석탄 산업 같은 것은 해외에 팔아서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아주 그 위선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중국, 한국, 일본이 해외에 판다는 석탄 산업이 어떤 것이냐면 어느 나라냐면 우선은요. 그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여서 뭐 등등 그 여러 나라인데 기구 같은 것, 이퀴먼트도 팔고 노하우도 팔고 해서 아니 파리 기후 조약에 다 서명을 해 놓고 이게 뭐야? 그 자기네 나라에서는 뭐 태양이나 또 바람 파워나 이런 것을 하고 요즘에 점점 많아지면서 가격도 조금 싸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해외에서 그 만들어 놓은 그 장비라든가 아니면 그 석탄 그 플랜트 발전소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또 뭐 스팀 터빈 같은 것, 보일러 같은 것을 장비 다 이렇게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스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그런 나라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많이 수출하고 노하우까지 하는 나라는 중국이죠. 23개 나라에 모두 한 뭐 360억 달러 정도의 그런 그 플랜트 같은 것을 지어준다고 하니까는요. 지어주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대출을 해주잖아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대1로 Belt and Road Initiative라고 해서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해 9월 달에 국회에서 우리 그 어떤 뭐죠? 그 오염 같은 것을 줄이겠다.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그들의 그 발전을 위해서 돕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돕겠다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 은행과 어떤 보험공사 이런 데서 그 차관을 주고요. 뭐 큰 무슨 그 콜 파워드 그 파워 플랜트 같은 것을 인도네시아에 만드는데 그렇게 주고 뭐 어느 정도 그 위험도 있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데는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두산이 이 일로 어려움 겪은 것도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출입 은행이라든가 그 한국의 그 무역 보험공사에서도 뭔가를 해외에 돈을 그 빌려주면서 그런 그 이퀴먼트도 팔고 기술도 팔고 해서 결국은 그 한국과 일본 그 중국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로이터 통신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국 학생들이 한국 정부가 주도를 해서 K-무브라고 해서요. 다른 나라에 한국 그 젊은이들이 많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그 빅 그 수출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의 완전한 점수와 영어도 뭐 퍼펙트하다. 이런 테스트 스코어를 가지고도 뭐 10군데 이상 입사 원서를 냈는데 전부 떨어져 버린 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처럼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일본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겁니다. 닛산 모로에 취직을 해서 결국은 잘 다니고 있다는 건데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 70개국과 연관을 맺어서 지난해에는 5,783명의 대학 졸업자가 해외에 출입을 해서 2013년도보다 3배가 많아졌답니다. K-무브가 2013년도에 시작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부작용이 많아서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 뭐 돈을 뭐 3분의 1밖에 못 받아서 계약 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던가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분명한 것은 뭐 OECD 국가 가운데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실업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평균 뭐 16% 정도는 된다고 하기 때문에 15살에서 29살 사이에 몇 명입니까? 뭐 4명 가운데 1명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원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외로 수출할 수밖에 없다. 그 인력을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베네수엘라 마이크 폼페오의 벨기에 방문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번이 세 번째네요.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독일에 가려다가 취소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결국은 러시아로 가려다가 취소하고, 그리고 그 벨기에로 갔거든요. 물론 이틀 러시아 방문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모스크바 방문을 취소한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뭐 취소해도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축하 뭐 이런 비슷한 뭐 또 뭐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 다시 소치로 가서 외무장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만납니다. 푸틴과의 만남은 처음이에요. 왜 이렇게 러시아 방문 일정을 하루 줄였는가 하면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금 유럽연합 대표들이 다 만나서 뭔가를 의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갑자기 그 안 가기로 결정을 했다가 그러니까 예정이 없었죠. 예정이 없었다가 가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 문제 때문에 유럽연합과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함께 맺은 이란 핵 협상을 그냥 확 깨버려 붙지만 유럽연합과 이란은 아직도 계속 하고 있고, 이란은 이렇게 가다가 우리도 그냥 뭐 핵 협상 부분적으로 깨고 다시 핵 개발을 할 수 있어 하니까 폼페오가 유럽연합에 가서 이제 다른 나라 여러 그 외무장관들을 만나겠죠. 영국의 외무장관의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 의도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 때문에요. 미국이 함대도 그쪽에 보내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제 미국의 그 태도가 다른 나라를 불편하게 하는데, 갑자기 뭐 온다는 말도 없다가 밤중에 연락해서 오겠다고 하니까 그 유럽연합의 외교안보 대표요. 그 페데리카 모게리니가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별로 뭐 우리 언제든지 환영이긴 하지만 한밤에 뭐 연락 와서 그랬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도 또 스케줄을 하루 종일 해놨는데 이거 미국 그 국무장관과 스케줄을 어떻게 맞춰야지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있어요. 네. 갑자기 모스크바 방문을 하루 취소하고 벨기에로 간 이유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다잖아요. 누가 공격했다 하진 않지만 이게 또 이란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 고의적으로 공격을 해서 파손됐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네, 베네수엘라의 후안 과이도는 자칭 대통령은 35살밖에 안 됐는데 결국은 이런 말까지 하네요. 미국이 원한다면 미 군 당국과 직접적인 그 소통을 하겠다. 어떤 형태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군과 직접 소통을 해서 현 대통령을 몰아내겠다. 강희신이었습니다.